네. 빅데이터 분야의 평균적인 연봉. 구글이나 아마존은 박사를 받으면 초봉이 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커뮤니티에 예고해드린 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빅데이터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빅데이터 커리어 가이드북의 저자 조성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마이닝, AI,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산업공학을 전공했고요. 석박사에서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AI, 머신러닝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뉴럴 네트워크 이런 거를 이제 박사에서 전공을 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 해당 분야의 알고리즘도 개발하고 많은 기업에서 풀고 싶어하는 문제를 이런 머신러닝으로 풀어주고 또 최근에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뿐만 아니라 외부 기업에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AI 빅데이터 교육하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도 지금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빅데이터 전문가분. 먼저 인터뷰 질문들은 구독자분들께서 커뮤니티에 남겨주신 댓글들을 기반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분야가 유망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주변에서 보면 뭐 개발자를 준비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데이터 분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왜 이렇게 핫해졌을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데이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빅데이터죠 정말로. 우리 개인들이 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소셜미디어 데이터들이 있죠. 페이스북, 네이버니 뭐 그런 수많은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우리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만들고 있고요. 그런 소셜미디어 쪽에 하나가 있고 또 한쪽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곳곳에 센서가 있어요.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센서는 휴대폰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휴대폰을 들고 여기 와서 다 꺼놓고 소리도 안 나게 하고 전화도 안 받게 해도 그래도 내가 여기 와 있다는 이 위치 휴대폰은 계속 통신사에 계속 보내는 겁니다.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위치 센서인 거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24시간 어디를 돌아다니는지를 통신사의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데이터가 많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기회죠. 그래서 기회가 많다. 두 번째 이유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류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의사결정이 극소수의 소위 현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똑똑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현자들이 생각한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경험과 또 그 사람의 감이 이렇게 섞여서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거의 한계를 우리가 많이 느끼고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팩트잖아요. 데이터라는 그쵸. 거는 팩트인데 그 팩트를 왜 안 쓰고 감으로 하느냐. 팩트를 한번 써보자. 좀 더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두 번째는 필요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기회고 하나는 필요성.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빅데이터가 많고 또 분석도 하기 쉽다고 그러고 할 수 있다 그러고 이제 그런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지금 굉장히 많은 곳에서 그러니까 기업에서 또 공공기관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유망한데 미래에도 계속 유망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굉장히 특히 젊은 분들은 그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중요하다고 해서 봤는데 5년 후에 갑자기 이거 안 아니야 온다. 막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완전히 데이터가 앞으로 더 생길 거냐 아니면 이제 데이터는 줄어들 거냐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더 훨씬 많아질 것 같습니다. 훨씬 많아지겠죠. 폭증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작일 뿐이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아질 거고 센서도 많아질 거고 우리가 소셜 미디어도 더 많이 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는 100% 주관, 0% 객관이었다면 이게 이제 지금 한 5%, 10%, 15%. 제가 보기엔 한 20% 아직도 정도가 객관이고요. 아직도 80%는 주관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생각보다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 초기 단계인 거죠.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봅니다. 그럼 뭐 10년 유망하냐, 20년 유망하냐? 저는 이거 한 50년 이상 분명히 갈 거라 그래요. 빅데이터 커리어라는 게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있고 뭐 엔지니어도 있고
그 분류가 뭐 회사마다 다르고 뭐 이렇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네, 나누는 나누는 게 게. 네, 가장 좋을까요? 네, 사실은 분류 방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네. 저희가 이제 저와 연구원들이 모여서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의논을 했는데 한 6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해서 데이터를 준비하는 사람,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죠. 어떻게 보면 뭐 가장 꽃 같은 그런 그분들은 이제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데이터 리서처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그쪽은 좀 전문가 쪽이고 그다음에 덜 전문가면서 또 중요한 쪽이 이 데이터 애널리스트라고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고 마지막으로 기획자 데이터 기획자. 이렇게 6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어떤 역할인지 이름만 들어서는 잘 모를 수 그쵸. 있겠는데요. 네. 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떤 네. 역할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네. 첫 번째 데이터 엔지니어는 말 그대로 이제 엔지니어링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모으고 저장하고 관리해 주는 사람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코딩 잘하고 컴공 기반의 그런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이런 쪽에 학습을 많이 하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두 번째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제 요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가 잘 가공해주고 준비해주고 이제 식재료를 가지고 이제 멋진 요리를 만들어내는 사람, 분석하는 사람이고요. 그 분석 방법이 이제 AI가 있고 통계학도 있고요. 전통적인 또 시각화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깊이 있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 세 번째 유형인 그 리서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하고 배우는 거는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다 박사까지 하고, 그러니까 실전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실전에 나가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무기를 저 후방에서 만드는 사람.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개발해내고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리서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세 분야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컴공도 아니고 뭐 통계도 아니고 상공도 아니고 아예 난 공대생도 아니고 그분 나는 일이 없느냐. 이제 뒤에 이제 세 분야가 또 그런 소위 말해서 데이터 사이언스의 전문성을 아주 깊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애널리스트인데요. 네. 애널리스트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하고 비슷한데 그 분석하는 그 어떤 방법론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은 분들. 영어 마케팅 데이터 보고 엑셀로 여러 가지 분석하는 분들 있죠. 네. 뭐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미 애널리스트예요. 그 다음 단계가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 이름이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하고 같잖아요. 근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말하자면 요리 전문가잖아요. 셰프인데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셰프가 아니라 아마추어 셰프죠. 나는 직업이 따로 있어요. 뭐 네네. 교수도 있고 유튜버도 있고 뭐 어떤 분은 뭐 네. 운동선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주 전공, 주캐가 있고요. 이거 부캐라고 보시면 돼요. 부캐로서 내가 분석을 배웠어요. 그래서 물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큼 그렇게 깊이는 못 배웠어도 일종의 파워 유저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깊게. 그러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큼 그렇게 깊이는 못하더라도 자기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정도 경지에 오른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석을 한다 그러면 분석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분석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실제 자기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뭐 해결이 가능할까? 기존의 방법과 획기적으로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어떤 게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라서 그분들이 바로 질문을 잘 던질 수 있는 분들이죠.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빅데이터의 어떤 더 많은 확산이 좀 더디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래서 사내 교육, 직업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기획자는 기획하는 분이에요. 기획을 누가 하나요? 기획사라는 거 있죠. 네. 우리가 요즘 아이돌 그룹이라는 그런 새로운 컨셉을 만들고 처음부터 컨셉을 만들죠. 그게 기획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도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밸류를 만들고 싶고 그러려면 어떤 분석 결과가 필요하고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 이제 이렇게 거꾸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각 직무별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역할이 좀 다르다 보니까 요구하는 역량도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거를 각각 요구할까요? 네, 역량이라면 이제 제가 보기에 기술적인 역량이 네 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가 이제 AI 머신러닝을 이해하려면 대학 수학 정도 수준의 수학에 대한 수학과 출신이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대학에 한 1학년, 2학년 때 배우는 그런 수학적인 바탕이 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AI 머신러닝 그거에 대한 컨텐츠를 배워야 되겠죠.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도. 또 한 가지는 그 클라우드 컴퓨팅. 요새는 다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거. 그 다음에는 코딩이 있겠죠. 아, 6가지 직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는 코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데이터 사이언스도 중요한데 엔지니어만큼 중요하진 않고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기술적 소양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도메인 지식. 그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기획자가 기획자.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또 중요한 건 이제 의사소통 능력.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 저쪽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기획자가 얘기하는 걸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가. 김방구 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도메인 같은 건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어느 수준까지 그 분야를 공부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제가 앞에서 6가지 직무를 말씀드렸는데 내가 네. 기술 쪽 직무로 가느냐, 도메인 쪽으로 가느냐는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결정 났을걸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정도면 이미 뭐 통계학과나 상공과 컴공과 다니는 네. 분들이면 그러면 사실 도메인보다는 이쪽 기술 쪽 트랙으로 가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나는 근데 지금 경제학과를 다니는데 나는 뭐 불문과를 다니는데 경영학과 다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지금 하고 계신 게 도메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아예 뭐 통계 전문가, 그러니까 통계학과 나오고 막 데이터 사이언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도메인 지식 없이 갈 수 있을 그렇죠, 것 갈 같은데. 수 있죠. 네네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컴공과 졸업반인데 내가 갑자기 경제학을 공부한다는 것도 네. 안 맞고요. 해봐야 별로 크게 안 도메인 전문성을 얻기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은 그쪽으로 가세요. 가서 어디든 취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일이 주어질 거고 네. 그 일은 반드시 그때 특정 도메인 전문가를 만나게 돼 있어요. 운명적으로. 네네. 그 도메인 전문가를 만나면 잘 만났다. 근데 이 사람한테 도메인 지식을 내가 많이 빼야겠다. 특정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레 도메인을 익히게 되니까 미리 막 딱 정해서 갈 필요는 그럴 없다. 필요는 없으신 거죠. 네. 이 완전 비전공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쪽으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가능할까요? 네, 비전공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처럼 하실 수가 있어요. 학교를 다니고 계신 분이라면 대한민국 모든 거의 대부분 대학에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과목들을 컴공, 통계, 상공 이런 데서 이제 개설을 하니까 그런 데서 이제 좀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몇 개 들으면 돼요. 잘하면 잘수록 좋은 거죠. 네, 그 어디까지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의 내 실력보다 내일의 내 실력이 좋아지고 한 달 후에 내 실력이 좋아지면 그럼 나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냥 계속 정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추가 질문 주신 것 중에 독학사나 학점은행제 등으로 이제 관련 학위라고 하면 아마 뭐 컴퓨터공학이나 통계학 이런 쪽일 것 같은데 그런데 학위를 취득하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뭐 그 정도의 여유가 있으시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뭐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그러니까 비전공자들의 경우는 어떤 쪽이든 업무를 들어가서 먼저 문과면은 뭐 영업 마케팅이든 HR이든 들어가서 일하면서 부딪히면서 조금씩 배우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전공에 더 집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답은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렇게 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또 본인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테니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좀 문과 뭐 비전공자분들 중에서 실제로 이렇게 뭐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아니면 더 넘어서 뭐 기획자까지 되신 분들 사례가 좀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는 빅데이터라는 교양 과목을 가르쳐요. 거기에 한 절반은 문과 학생들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보면 코딩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네, 그래도 이제 분석을 배워서 굉장히 고도의 분석을 학기 말에 해내는 걸 제가 봤고 또 일부 학생은 그걸 듣고 공대로 이제 대학원을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대학원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을 꼭 가야 할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면 석사는 기본이고요. 석사 기본이요. 상황이 허락하면 박사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전공 쪽 네네. 그분들은 그러면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이제 기획자가 되려면 어떻게 대학원에 가야 되느냐. 그 대학원이 아마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으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자기 전공 쪽의 대학원에 가면서 그 전공 대학원에도 요즘은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연구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자기 전공을 더 심화하면서 데이터 사이언스 좀 이렇게 배우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취업을 하세요. 거기서 부딪히면서 데이터 분석을 배우고 몇 년을 일을 하다가 대학원에 가면 내가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 가는 거냐 아니면 내가 취업을 이미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벽이 느껴져서 이거를 깨려면 내가 대학원에 가서 좀 공부해야겠다라는 후자가 저는 좀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대학원을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자기 전공 쪽의 대학원을 갈 건지가 어느 정도 좀 확실해질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그래서 긴가민가 할 때는 너무 큰 일을 벌이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관련해서 자격증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궁금합니다.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자격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 정도만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 자격증을 가지고 뽑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 대신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그 엔지니어링 하는 쪽에 뭐 AWS 클라우드 이런 클라우드 무슨 그 미국 회사니까 서티피킷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약간 자격증이죠. 뭐 그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수업 뭐 몇십 시간 듣고 뭐 시험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저도 LG에서 데이터 엔지니어 근무할 때 그 자격증을 따라고 되게 권장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네. 회사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런 맞습니다. 거 보면은 교수님 말씀처럼 좀 클라우드 쪽 자격증은 어느 정도는 쳐주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빅데이터 분야에 사용되는 주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보자면 R이나 파이썬을 주로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그러면 각각의 좀 장단점이나 산업별로 현업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제 여기에 최근에 AI 머신러닝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분석의 도구가 확 늘어난 거예요. 전에 통계 툴만 썼다면 이제는 이제 머신러닝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통계 전공하신 분뿐만 아니라 컴공과 나오고 머신러닝하고 상공과 나온 사람들도 분석실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어떤 툴을 쓰느냐 하는 거는 그 회사에서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통계학은 전통적으로 R을 많이 써요. 그래서 또 재밌는 거는 통계학 바깥에서는 또 R을 안 써요. 그러니까 통계학에서만 쓰는 것 같아요. 다른 분야에서 전부 파이썬을 쓰죠. 컴공과 당연히 파이썬 쓰고요. 두 랭귀지를 비교하자면 파이썬은 좀 더 로우 레벨이라 그러죠. 상세하고 자세하고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로우 레벨의 랭귀지인데 반해서 R은 훨씬 하이 레벨 랭귀지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R은 배우기가 훨씬 쉽다. 파이썬보다. 그러나 파이썬은 내가 할 수 있는 프리덤이 더 많다. 뭐 둘 다 오픈 소스니까 돈은 안 들고. 뭔가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파이썬 쪽이 좀 더 사용 범위가 넓다라고. 그렇다고 좀 말씀을 드리죠. 근데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통계학과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렇죠. 파이썬을 하게 되실 거예요. 네. 툴 중에서는 요즘에 혹시 좀 잘 많이 쓰이거나 유명한 툴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써보면 좋을까요? 뭐 전통적으로 그 통계 쪽에서 많이 쓴 툴은 세스라는 툴이 있죠. 세스 회사 이름이고요. 그 세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툴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또 많은 회사들이 이미 세스 툴을 쓰고 있고 세스는 굉장히 컨트롤이 잘 되는 것부터 안 되는 것까지 또 그건 다양하게 다 있고요. 유일한 이제 단점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 근데 뭐 내가 내는 돈이 아니고 회사에서 내주는 거니까 있으면 쓰시면 되고요. BI라 그러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이라 그래서 타블로라는 시각화 툴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쓰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코딩이 필요 없는 겁니다. 세스도 코딩이 필요 없고요. 마우스 클릭만. 클릭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추천하고 싶은 건 스팟파이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스팟파이어. 이거는 BI 보통 타블로랑 많이 비교하는데 타블로하고 좀 본질적으로 좀 다른 게 얘는 그림을 잘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면서 내가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주얼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분석은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하거나 해서 오프라인으로 휙 돌린 다음에 결과를 본다면 얘는 온라인으로 인터랙티브하게 계속 그림을 바꿔가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이런 것들을 화면에 보면서 분석하는 툴이고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범용 분석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것도 네네. 코딩 필요 없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래피드 마이너라는 게 있고요. 오렌지라는 게 있어요. 이제 얘네들은 근데 이제 유료 툴이고요. 아. 걔네하고 비슷하면서 무료인 게 다임이에요. 독일에 있는 콘스탄스 대학에서 만든 독일 거라 네. 조금 화면이 투박하긴 한데 아. 예, 무료니까요. 예, 예, 이거 굉장히 예, 좋은 툴이 그럼 실제 현업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그렇죠. 현업에서 사용하고요. 코딩을 배우기 어려우신 분들 또는 코딩을 배웠는데 해도 잘 안 되는 분들에게는 강추입니다. 데이터 분야로 취업하기 위해서 쌓을 수 있는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캐글 같은 거 대회 네. 계속 열리니까 그런데 도전해 보셔도 좋고 해커톤 같은 것도 있고 뭐, 음. 뭐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네. 많이 하잖아요. 아, 예, 그런 거 참여해 보시고 또 개인의 깃허브를 음. 잘 관리하시는 것도 GitHub 관리. 예, 예. 뭐 자세한 내용은 또 네네. 제가 쓴 책에 아, 예, 네. 또 나오고요. 맞습니다. 예, 저도 참고하시면 책 좋을 봤는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뭐 깃허브 관리부터 뭐 링크드인 관리 네, 이런 것까지도 링크드인도, 네.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혹시 좀 더 자세한 걸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빅데이터 커리어 네, 가이드북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커리어를 준비하기 위한 좀 효과적인 공부 순서나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데이터 엔지니어는 그냥 컴공과로 하루 빨리 전과해서 그 수업 쭉 따라가면 그럼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 이제 실제 많이 쓰는 이제 뭐 AWS나 아까 말씀드린 네. 구글이나 이런 쪽의 거를 많이 경험을 하시면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나 네. 리서처도 그렇고요. 애널리스트나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기획자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 업무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해해야 되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런 것들을 새로 배워야 되겠죠. 국내 취업 방향과 해외 취업 준비 방향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해외 취업은 기본적으로 해외다 보니까 네.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서 또 링크드인을 음. 저는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링크드인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보니까요. 예,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책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빅데이터 분야의 평균적인 연봉이 어느 정도 되며 가장 많이 받는 케이스가 있었다면 얼마 정도까지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 잘 얘기를 안 하니까 저한테. 아, 잘하시나요? 구글이나 아마존은 박사를 받으면 초봉이 25만 불 막 이렇게 25만 불. 뭐 3억 정도 되는데요. 와. 예, 뭐 우리가 와 그러는데 이제 그 중에 한 80%를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집주인에게 예, 다 바친다는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고 그래서 네. 국내는 사실은 평균 연봉이나 제일 센 곳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마 이런 건 아실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의사 연봉 많이 높다고 하지만 의사도 자기가 오너인 경우가 있고 페이닥터라 그러죠. 네. 그래서 월급을 받고 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도 결국 그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돈에 관심이 많으시면 연봉을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터 사이언스를 가지고 큰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사업을 하셔야죠. 예, 데이터 기획자가 돼서 기획을 해서 내가 사업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스타트업을 지금 많이들 정부도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 저 우리 연예 기획사 세 군데 빅3 보시면 그 세 분이 다 젊었을 때 뭐했나요? 가수였고 네네. 춤도 추고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의 본질을 아니까 나중에 자기가 사장이 돼서 젊은 후배들을 이렇게 팀을 만들고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도 지금은 제 생각에는 연봉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내가 직접 이 경험을. 바다에 들어가서 헤엄을 칠 수 있는 예, 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 내가 기획을 할 수 있고 사업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만들 때까지 내가 일을 한다. 그걸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연봉은 그냥 내가 공부하는 기간이다. 예, 일하는 건 공부하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가지 분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연봉이 가장 센 곳은 어딜까요? 연봉의 가장 센 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아닐까요? 네, 또는 사이언티스트.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획자가 연봉이 없는 곳이죠. 기획자 사장님이 자기가 자기한테 주는 거죠. 예. 빅데이터 분야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네, 일단 커리어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이 앞에 있는 이 책을 일단 추천을 드리고 이거 전에 제가 2년 전에 쓴 세상을 읽는 새로운 언어 빅데이터라는 뭐 사례도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책이 있으니까 그건 전체적인 오버뷰를 보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제 책만 추천해서 좀 민망하긴 한데 뭐 다른 책도 요새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남녀들을 연결시켜주는 과정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한 거죠. 사람의 약간 이중성 그리고 진짜 고객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그 굉장히 그러니까 아마 재밌겠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공부 같지 그러네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다 분석이 되는구나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분야를 준비하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100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었고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네. 선비들 네. 몇 %나 됐을까요? 뭐 5%? 근데 그 사람들한테 아마 글을 배워라.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난 농사 짓는 사람이야. 내가 왜 글을 배워? 80년대, 90년대 이제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야, 난 컴공과도 아니고 나는 엔지니어도 아닌데 내가 왜 컴퓨터를 배워? 또 왜 내가 인터넷을 배워야 돼? 내가 왜 스마트폰을 배워야 돼? 자, 새로운 기술과 뭔가 혁신이 나올 때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상관없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삶의 일부가 돼서 이제는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이걸 모르고서는 사회생활이 안 되는 수준까지 지금 온 거죠.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가 나오고 막 AI가 나오고 막 결합되면서 마치 새로운 거고 이건 극소수의 전문가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듣고 이게 모두의 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거고 컴퓨터를 쓸 줄 알아요, 인터넷 쓸 줄 알아요 하는 거 같이 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걸 잘해서 막 최고 전문가가 돼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쪽도 좋고 근데 이걸 안 하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금은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뜨죠. 제가 리서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 사이언스 분석하는 과정도 자꾸 자동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간단해지는 거예요. 컴퓨터를 생각해 보시면 처음 컴퓨터 나왔을 때는 뭐 도스로 막 내가 파일 저장하고 찾고 굉장히 끔찍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GUI가 나오면서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정말 컴퓨터를 모르는 3살, 4살짜리 아이들도 다 쓸 수 있게 됐잖아요. 빅데이터 활용도 그런 쪽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이미. 지금 앞으로 한 10년? 제 생각에 10년, 20년까지는 그런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우를 받겠지만 점점 그 분석이 쉬워진다면 그러면 분석을 배워야 되는 그 시간도 점점 줄어드는 거고 그런 이제 세상이 서서히 올 거라는 거죠. 어디서 결판이 나냐면 기획 능력이에요. 아까 제가 계속 기획을 강조드렸는데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거는 참 구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2개. 도메인 지식과 분석 지식을 다 갖춘 사람. 그러면서 시장을 알고 비즈니스를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진짜 크게 성공하려면 현업을 경험하고 그렇게 기획 능력을 키우면은 기회가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참여해주신 조성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잘 보셨나요? 인터뷰에 대한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길벗 출판사에서 이 책을 20분께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